구독, 좋아요. 박상길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머리 깎으셨네요. 예, 뭐 이발했습니다. 예, 시원해요. 이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이게 좀 논란이 되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하고 있네요. 자, 무슨 삼계탕집 영업실장이었던 권오을이 수상한 동시 근무를 했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근무한 건가?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데 어떤 문제입니까?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에 걸친 내용인데 예.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김민석 아바타 혹은 분신술 시즌 2다. 확장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참 놀랍습니다. 뭐 진실은 하나예요. 뭐냐면 여러 곳으로부터 좀 불법적인 부적절한 정치 후원금을 받아놓고는 마치 자기가 여기서 다 뭐 일한 것처럼 이렇게 서류를 꾸며놓은 거예요. 이런 사실이 드러났는데 모든 건 청문회에서 말하겠다. 이게 모든 건 청문회에서가 김민석이 유행시킨 말입니다. 모든 건 청문회로 거기서 10시부터 자정까지만 버티면 된다. 이틀이었는데 뭐 장관급들은 다 장관들은 하루니까요. 그러니까 이 권오을 씨 뭐 차차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 지금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를 시켰는데 예. 이것은 이 출마용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파다한 인물이에요. 내년 지방선거 출마용이다. 경상북도 안동 출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동은 뭐 알려진 대로 대통령 이재명의 고향, 태어난 곳이고 거기에 유명한 안동 권씨 집안. 그래서 보수 정치권에서 배지 달고 많이 활약을 해서 지난 대선 때 물론 좀 퇴물이긴 하지만 이 사람을 빼가니까 영입해가니까 왜 데려가지 이런 소리가 파다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곧 그 윤곽이 드러난 것이 국가보훈부 장관을 떡 시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 장관을 시킨 뒤에는 내년 지방선거에 경북지사 거기를 뺏어 오겠다. TK 중에 K를 허물겠다는 전략의 그 천병인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 정도 해두고 이 권오을 씨 부인이 종로에서 유명한 삼계탕 전문점을 한다고 합니다. 예. 거기에서 뭐 영업실장이다, 내가. 예. 그러면서 실제로 얼마 전까지도 이 권오을 씨가 그 손님들을 거기서 인사하고 받았다고 해요. 밖에 나가면 아유, 나 저 어디 맛 좋은 종로 C 삼계탕집 영업실장입니다 하고 다녔다는 사람이에요. 예. 거기서도 한 1,800만 원 넘는 급여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의정부에 있는 세한대라는 곳에서는 또 겸임 교수로 일했다면서 한 뭐 2,300만 원 받고 더 기막힌 것은 부산에 있는 물류회사 또 뭐 자재 전문 회사 뭐 이런 데서 다 월급을 지금 받은 걸로 나와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여러 곳을 뛰니까 같은 기간이에요. 2023년. 예. 어떤 거는 좀 애쓴 흔적은 보입니다. 세한대 겸임 교수는 상반기. 지금 말씀드린 업체는 다 후반기예요. 예. 그래도 그렇지. 이 사람 나이가 68입니다. 저 사건이 터질 때 66살인데 아니 무슨 그렇게 다닙니까? 서울 종로 삼계탕집에 또 인현동 종이골목에 있는 어느 인쇄업체에서도 일했다고 거기서도 월급을 또 받은 걸로 돼 있어요. 자, 이러고 이게 합쳐보니까 8,390만 원인가? 신고된 것만 그래요. 2024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한 7,300~400만 원 또 받았다. 이 사람 돈 없다고 징징대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 보전비 2억 7천만 원 4년 넘게 안 냈거든요. 그 왜 안 내냐 그러니까 처음에 돈 없다 그랬다가 돈 있던데요. 재산신고 내역 보니까 예금이 5억이 넘어요. 부인이 삼계탕집 주인인데 뭐 그럴 수도 있다. 또 부인에게 또 밀겠죠. 어쨌든 그런 돈이 있는데 2억 7천만 원. 이거 30일 내에 벌써 2018년 선거 때니까 애저녁에 냈어야 되는 돈인데 예. 4년 넘게 안 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또 왜 안 냅니까? 이거 돈도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대답이 가관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지금 내가 재심을 신청해서 억울해서 내가 재심을 신청해서 그 결과를 보고 내도 내겠다. 또 이랬어요. 자, 이러던 사람이 이렇게 아바타식 손오공 분신술 찜쪄먹을 그런 수법을 시연했다. 이게 지금 조간신문의 보도로 일단 보도가 됐어요.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근무하지 않았는데 급여만
5곳 정도에서 수령을 했다. 뭐 이 자체로도 지금 여러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연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이 과거의 선거 비용과 관련해서 이미 대법원에서 판정을 받기를 선거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했으니까 선거 비용 다시 토해내라. 그런데 이걸 4년간 미납했다. 그런데 재산은 현금 예금만 5억 이상이다. 재산이 13억 중에 예금이 5억 이상이다. 이게 보훈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국가에 대한 헌신을 한다는, 희생을 그렇죠. 한다는. 순국선열 기리는 자리죠. 예. 근데 이 판결이라는 것도 그래요. 네. 2억 7천만 원을 벌써 30일 안에 냈어야 되는데 예. 안 낸 거예요. 안 낸 이유가 원래는 이게 이제 바른미래당 후보로 2018년에 지사 선거에 나갔었는데 이게 경북지사 선거였죠. 네. 그때도 그랬는데 이제 낙선을 했는데 그래도 뭐 안동권 씨가 좀 경북 지역에서 좀 먹어주는지 선거비 절반 보전받는 득표율이 나왔었어요. 예, 네. 그래서 절반이면 뭐 한 1억 3,500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활동가에게 불법 선거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이게 그 상실형을 받아요. 1억 3,500만 원도 못 받게. 그러니까 2억 7천만 원 고스란히 국고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복해서 재심을 지금 신청했다. 근데 처음에 이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로 이 거론될 때 그런 사실 얘기 안 했다고요. 예, 예. 그러면서 저도 이 권오을 전 의원 아는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돈 없어 그 친구 맨날 만나면 돈 없다고 징징대 뭐 집 팔아서 전세로 나앉았다고 하고 막 그래서 저는 권오을 씨를 한때 제가 알았던 사람이니까 기자로서 네. 네. 아이고 그래도 보수에서 그래도 활동을 했던 사람이 저렇게 곤궁해졌다 하고 거기에 제가 좀 동정심을 가졌네요. 예. 제가 뭐라고 그랬더니 이런 마각이 숨어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국가보훈부 장관을 이재명 정권에서 시킨 이유는 자명해요. 이 안동에 가면 예. 그 유명한 임청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아니, 못 가봤어요. 네, 임청각. 예. 미스터 션샤인에 나오죠. 예, 예. 김태리 배우의 그러니까 친할아버지가 거기에 아주 구한 말에 꼬장꼬장한 선비로 나오셔요. 네. 그 전직 그 임금의 뭐 사부를 지낸 그 사람 집을 모델로 한 거예요. 임청각이. 거기가 일제에 의해서 중앙선철도가 중간으로 뚫리면서 뭐 거기 이병헌 나오고 해가지고 난리치고 하던 그 무대인 겁니다. 여기가 석주 이상용 선생이 그 임청각이 생가인데 나라가 이제 일제 뺏기고 그렇게 이제 침탈이 심해지니까 노비들에게 그 당시에 그 종들에게 다 노비의 명목에서 나눠주고 예, 토지를. 뭐 토지 나눠주고 근데 네. 저는 나으리를 따라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가족들을 이끌고 그 집을 놔두고 만주로 그 갔었던 그 유명한 독립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장이고 곳곳에 이 항거를 했던 의병들의 흔적이 많은 동네예요. 이 안동이 어쩌다 그 안동에서 좌파 대통령이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다 보니 이 적임자다 이거야. 이 권오을이란 사람이 안동권 씨의 권문세가 출신이니까 보수에서도 배지를 달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시켜서 한 1년 경력 쌓게 하고 어디로 보낸다? 경북지사로 보내가지고 TK의 일각을 국민의힘으로부터 빼앗아 오겠다. 이런 전략의 그 천병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 없다는 말도 말짱 다 거짓말인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아니 분신술이에요? 서울 종로의 삼계탕집 인쇄골목 예. 뭐 부산의 물류업체 자재 전문 업체 의정부에 있는 무슨 대학교 겸임교수 이거는 진실은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돈을 받은 거예요. 그중에 기껏해 한두 군데 아마 제가 보기엔 삼계탕집 영업실장은 자기 아내가 그거 하니까 그 일 도와줬겠다 싶고 그다음 의정부 뭐 겸임교수는 한 달에 한 두어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강의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 정도고 나머지는 다 불법 정치자금 받은 거예요. 그걸 급여로 위장했다. 이렇게 보는 게 진실인데 이거 물어보니까 모든 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청문회가 아주 들어가면
그냥 미궁에 빠지는 블랙홀입니다 지금. 네. 자, 다른 자리도 아니고 그게 국가보훈부입니다. 국가의 희생과 헌신했던 분들, 호국 인사들, 독립운동가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주권을 찾기 위해서 바쳤던 분들을 그 희생에 대해서 조사하고 예우하고 보상을 하는 곳인데 거기에 지금 권오을 씨를 보냈네요. 뭐 지방시대 뭐 위원회 부위원장 뭐 이런 자리도 아니고 국가보훈부 좀 기가 막힙니다. 자, 오늘 다뤄야 될 사람들이 많아서 좀 짧게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동영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정동영 지난번에 정동영 배우자와 아들의 태양광 회사 문제 관련해서 정동영이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게 정작 자기 아내와 아들 이권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법안이었다. 또 그런 회사를 통해서 수익을 남기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좀 알려졌는데 이번엔 동생 문제네요. 친동생. 그러니까 이제 네. 부인과 두 아들만 달랑 3명이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 있는 회사. 네. 빛나라 에너지. 빛나라 이름도 에너지. 좋아요. 예. 빛나라 에너지. 빛나라가 주로 북한 쓰는 빛나라 빛의 혁명 네. 뭐 좌파들이 잘 쓰는 빛입니다. 그 빛이 태양광이죠. 예. 그래서 전주 덕진구 저 지역구인데 거기에 이제 그 회사가 있고 그 사무실이 있고 그거 이제 문제가 되니까 영업 정지했다. 그리고 이제 문을 닫았다 이랬는데 등기부 등본에는 아직도 그대로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폐업도 아닌 거예요. 이런 걸 일컬어 위장 폐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냥 뭉치고 있는 거예요. 뭐 바람아 지나가라. 민석이도 보니까 지나가더만. 내가 하물며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인 대통령의 정치적 첫 스승인 내가 뭐 거칠 게 있나? 그냥 말로 때우면 되지. 모든 건 또 청와대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얘기하겠다고 정동영 후보자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친동생. 자, 정동영 씨 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 위로 두 형이 원래 있었어요. 6.25 때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이었던 정동영이 지금 장남 노릇을 어렸을 때부터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입니다. 그 동생인데 또 부부가 충남 계룡시에서 3곳의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 기자들이 요새 뭐 아무리 그 기자들 질문하는 기자들 영상 찍는다고 주눅이 들었다고는 해도 그렇게 물러보는 거 아니죠. 자기도 MBC 기자였는데 물론 저분은 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MBC 기자 때 그 연합장 3,400장씩 네. 돌렸던 그 유명한 정치 지향 기자였습니다. MBC 할 때부터 정치인. 그러니까 연합장을 MBC 기자 정동영이라고 해서 300장씩 400장씩 지역구에게 자기 돈으로 돌리는 기자였다고요. 그리고 유명한 것이 그 정동영 씨는 저도 방송 기자 TV 출신이지만 그 낙타 타고 그 터빈 쓰고 그리고 최초로 자기가 방송 기자가 컴팩트 가지고 다니면서 얼굴에 분칠했던 분이에요. 그 제가 출입할 때도 자네는 왜 그 분칠 안 하나? 그 기자가 방송 기자쯤 되면 그 자기 개인 컴팩트 하나는 갖고 다녀야지. 그랬던 아주 그 메이크업에 유명한 그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이 코스프레를 잘해요. 네. 그래서 아주 자기의 그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도 혼자 마이크 잡고 종횡무진 해가지고 그때부터 또 이름이 널리 알려진 아주 그 내용보다는 이 포장에 능한 기자였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정동영 하면은 정동영 이후에 정치인들이 다 컴팩트를 들고 다닙니다. 그 방송 인터뷰 전에 찍어 바르려고. 저는 뭐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인데 옛날에 그 문재인 정부 때죠.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 할 때 이런 해프닝도 있었어요. KBS가 이제 통일부에 와서 이제 뭐 회의하는 모습을 찍겠다고 했는데 이게 아까 악수치고 박수치고 막 하던 장면이 지나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카메라가 오니까 이 분위기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돌발 영상에 찍힌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박수치고 웃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어색해했어요. 그 관료들이. 자, 기자들 나가시고 다시 들어올 때 내가 들어오라 할 때 들어오고 그거 써.
이런 게 남아 있어요. 이 조작과 그거의 대가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동생네는 2017년에 계룡시에다가 차렸습니다. 세 군데를. 그래서 꽤 이게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회사 차리기도 몇 년 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 순서로 보면 동생아, 네가 먼저 가서 태양광 회사를 좀 하고 있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문재인 정부 딱 시작할 때네요. 2017년이니까. 예. 그때부터 해가지고 업체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걸 따라했는지 부인도 전국 4곳에 태양광 발전소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빛나라 에너지가. 이 계룡시에 있는 동생 회사도 부부가 경영해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가서 또 물으니까 아니 뭐 불법 업체도 아니고 나는 이거 한 지가 벌써 8년째다. 그리고 우리 형이 낸 영농형 태양광 업체 이 지원 법안과는 관련이 없다. 우리는 영농형 회사가 아니다. 병행 회사가 아니다 이랬다고 그래요. 당연하죠. 법안도 안 냈는데 법안을 낸 뒤에 영농형 회사로 탈바꿈하면 둔갑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 정부 사람들 강요들 이 사람들 보면 아바타, 분신술, 둔갑술 전부 술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그렇게 또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 동생 문제 또 물어보니까 그 이해충돌인지 여부가 이 소지가 다분하지 않느냐 기자들이 또 물었더니 모든 건 청문회에서 답하겠습니다. 자료가 근데 앞서 얘기되는데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청문회에서 밝힐 만한 내용을 준비를 하겠다는 의미예요? 아니면 그냥 청문회에서 이제 그 말로 때우겠다는 거잖아요. 김민석 안 보셨어요? 그 장모가 2억 원 준 거는 현금 2억 원을 줬을 거 아니냐. 무슨 부동산도 아니고. 그러면 증여세 자료가 있잖아요. 그럼 당신이 냈던 장모가 내줬던 그거 자료 좀 내달라. 그것도 안 내고 지금 그냥 묵묵부답. 청문회는 이미 끝났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길어야 자정인데 국민의힘 요새 전투력은 자정까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하루 점심 빼고 양쪽 압도적 마이크 수 많은 그 민주당에서 도와주고 하면 한 대여섯 시간 버티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청문회에서 말로 때우겠다는 거예요. 요새 보니까 그러니까 뭐 소득세, 증여세, 각종 재산 자료 이런 건 뭐 안 내고 그냥 시간 하루면 하루 뭐 한 하루에 하루잖아요. 장관이니까. 예. 하루 정도 그냥 버티겠다. 이게 이것 빼고 저것 빼면 하루가 아닌 거죠. 10시에 시작해서 신상 발언. 예. 거기서부터 싸우겠죠. 그러면서 민주당 또 엄호하고 뭐 발목 잡기 또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또 한 2시간 때우고 점심 먹고 합시다 하고 나서 또 모여서 또 싸우고. 그러다 보면 그 아예 또 중요한 게요. 전에는 KTV나 저도 한때 몸담았습니다만 국회 방송에서 이거 생중계를 해줬잖아요. 예. 그래서 YTN이나 뭐 뉴스와이 같은 데서 중계 안 하면 우리가 국회 방송 KTV 보고 그 청문회 실황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요새는 그런데 일절 안 해줘요. 그러니 국민들이 청문회에서 어떻게 장관 후보들이 뻔뻔하게 나오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인터넷, 유튜브 그것도 뭐 유튜브가 그 밖에서 찍지 안에서 찍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모습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교묘한 언론 통제에 의해서 저런 진실들을 국민들이 알 리가 없죠. 얼마나 뻔뻔하게 버티는지를. 그냥 그 청문회만 믿고 모든 것은 청문회로. 묻고 마포대교로 가. 따블로 가. 묻고 청문회 묻지 말고 청문회로 가. 지금 이런 식인 거예요. 자, 정동영 문제도 좀 살펴봤습니다. 많아서 쭉쭉쭉 가겠습니다. 정성호 의원, 뭐 정성호 의원 하면 워낙 많이 알려진 인물이라 정성호 의원은 설명이 필요 없긴 하지만 친명의 좌장, 결국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네요. 이재명의 정치적 동지이면서 멘토라고 불렸던 이재명의 최측근,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돌고 돌아 내 동기인 거죠. 뭐 믿을 놈은 역시 동기밖에 없다. 사법연수원 18기입니다. 240명 정도가 지금도 변호사나 법조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300명씩 뽑을 때 아닙니까? 예. 그 중에서도 정성호 의원은 찐입니다. 그야말로
이재명과 그냥 식사와 뭐 그 전수원 때부터 찰떡이었고 네. 뭐 위철환이나 가까운 사람들 이름 나오긴 하는데 정성호만한 사람은 없었다. 38년 직이라고 본인도 얘기하고 그럴 정도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지작 거렸을 거예요. 법무장관 후보가 수많은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렸는데 결국은 내 동기 정성호 의원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한 작년에 굉장히 대통령 이재명이 당시 이재명 대표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좌파 라디오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앵커가 친명이니 찐명이니 뭐 반명이니 비명이니 하는데 우리 정 의원님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정성호 씨 만약에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워지면 딱 두 사람이 이재명 옆에 남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길이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남아서 이재명을 지킬 호위무사 나와 김영진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김영진은 김영진보다는 그 위상이 훨씬 크니까 호위 대장인 거예요. 예. 자, 그렇게까지 말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멸망이 오더라도 이재명 세계의 종말이 오더라도 옆에 남을 유일한 그 찐 친구 정성호예요. 그래서 정성호를 법무장관을 시켰다. 그 법무장관을 시키면서 동시에 사법연수원 18기가 지금 잘 나가고 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문형배도 있고요. 뭐 일일이 다 뭐 거명할 수는 없지만 한때는 단톡방에 뭐 잘 안 모였는데 누가 이 단톡방을 팠대요. 그랬더니 지금 뭐 100명 넘게 모여가지고 아주 용비어천가, 명비어천가를 불러대고 있다고 하니까 그 잘 나가는 이제 변호사들이 전부 정성호를 도와서 정성호 법무장관을 도와서 이제 검찰 개혁을 하라고 보낸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 검찰은 좀 온건하게 개혁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요. 그러니까 강성 인물을 보내기보다는 그래도 정성호 의원이 비교적 그 야권 지금의 이제 야권이 된 국민의힘과도 얘기가 통하고 막되먹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좀 온건주의자 아니겠습니까? 저도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강적들 같은 TV조선 프로에 나와도 그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는 보이고 해서 좀 인간성이 남아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검찰을 개혁을 하는데 좀 온건하게 개혁하겠다. 그 역할을 맡겼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온건이라는 게 개혁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예. 웃으면서 뺨친다고 저런 사람이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민정수석으로 뭐 꼭 밑이라 할 수는 없지만 봉욱을 딸려 보냅니다. 봉욱 알려진 대로 조국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대신에 검찰총장으로 그토록 밀었던 봉욱이에요. 근데 문재인이 고집을 피워서 윤석열을 검찰총장을 시키는 바람에 이 사달이 났다고 좌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 중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섞어서 한 번에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좀 구분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사법연수원 그 18기 동기들 얘기 잠깐 하시다 말았잖아요. 예. 이번에 이제 주목되는 건 정성호 이 법무부 장관 지명자도 좀 관심이지만 향후에 이 이재명 정부의 주요 요직의 이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들이 상당히 많이 배치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8기가 300명이었는데 네. 50명씩 나눠서 반을 짰다고 합니다. 네. 저도 뭐 어느 단과대학을 나왔는데 거기 한 사람이 한 250명 되는 바람에 몇 반 그래가지고 반창회를 해요. 네. 저는 뭐 반창회. 그 과의 4반이었는데 예. 이재명과 가까운 그룹은 6반이었다고 하네요. 사법연수원 18기 6반. 이게 50명쯤 되는데 예. 그중에 이제 검사장 출신으로 변찬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있고 이제 김앤장은 좌파들이 아주 그 경기를 일으키는 로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앤장 출신의 봉욱도 같은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 봉욱이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좌파들의 뿌리 깊은 김앤장 포비아, 김앤장 트라우마와 그 거부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입니다. 그런데
그 오광수 때도 그랬지만 네. 그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를 대단히 아끼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자기하고 밥 잘 먹고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 그런 사람, 소년공 출신이라고 업신여기지 않고 밥 잘 먹어준 사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부산상고 나와서 합격했다고 그때는 50명 시절입니다. 사시가 그때 밥 안 먹어줬는데 밥 따뜻하게 먹어주고 한 사람이 8인회가 돼가지고 나중에 엄청 잘 나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외됐을 때 잘해줬다는 그룹들이 지금 각광을 좀 받고 있다. 그 사람이고 또 하나 위철환 전 대한변협 회장. 이 사람은 뭐 같은 동향, 경북 안동 역시 뭐 이 동향인데 같은 반, 심지어 같은 조래요. 반 50명도 또 조별로 활동을 했는데 이재명과 같은 조였대요. 그래서 이 위철환 전 대한변협 회장이 동양의 같은 반 같은 조. 얼마나 챙기겠습니까? 뭐 아주 요새 잘 나간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뭐 김종근 변호사, 2018년 선거법 사건 핵심 변호사. 대개 또 그룹들이 워낙 사법 리스크가 많으니까 다 사건벌 변호사들입니다. 18기의 상당수가 이재명 그 변호인단이었군요. 그 뭐 동기 중에 자기랑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한 사람들을 쓰는 건 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중에 김종근 변호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찬우는 찬우인데 강찬우가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검찰 출신이고 제가 그 법조팀장 할 때 그때 그 만난 적도 있는 그 강찬우. 이 사람은 법무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평산 대표 변호사, 차지훈 변호사. 이 사람들은 2018년 선거법 사건의 주요 변호인이었어요. 그때도 이 친구들, 동기들 쓴 거예요. 뭐 조원철, 이 사람은 대장동 사건 변론. 뭐 이찬진, 뭐 이 사람은 저 김희애 씨 남편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또 대선 당선으로 이 재판이 중단돼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 좋겠어요. 이렇게 이 좀 친구들이 짱짱한 그 같은 반 친구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앞으로도 이 18기 잘 나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아까 드리다 만 말씀 마무리를 짓자면 예.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은 동기인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뭐 후보자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봉욱이 뒤에서 이제 조국이 추천한 것으로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봉욱에 대해서 조국이 감옥에 있는 조국이 생각하는 정서는 그때 내 말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봉욱을 검찰총장 시켰으면 내가 감옥에 들어올 일도 없고 이 꼬라지가 났을 일이 없을 텐데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땡땡땡 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렇게 보는 사건이고 경찰개혁은 지금 이해찬계의 핵심인 윤호중에게 맡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 전반을 맡기는 건 그 사람 몫으로. 네. 그래서 양두마차, 쌍두마차가 된 거예요. 사시동기,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는 검찰개혁, 이해찬계, 자기의 이제 두 번째 정치적 스승이자 후원자인 이해찬계의 그 핵심인 윤호중을 통해서는 수사 구조개혁. 이걸 완전히 그렇게 맡겼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자, 봉욱 문제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자, 내각 중에 좀 이 부분만 그러면 좀 살펴보죠. 윤호중 의원 문제만 좀 한번 살펴보죠. 행안부 장관으로 지금 지명됐지 않습니까? 행안부 장관에는 그간에 이제 김경수가 많이 거명이 됐는데 윤호중을 배치를 했어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세요? 김경수를 시킬 수도 없고 안 시킬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경수를 시키면 문명정당, 명문정당이라고 했나요? 뭐 이재명, 문재인 정당이라고 하고 다녔지만 사실은 이재명은 대단히 문재인을 고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얽혀 있는 사건이 5개 재판 중에 바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에요. 그게 왜 생겼느냐? 본인이 이제 대선에 나가려고 북한을 한번 갔다 와야 되겠는데 문재인 때 왜 한번 갔잖아요. 가수들 대거 이끌고. 그때 자기만 쏙 빼놓은 거야. 경기도는 북한과 인접해 접경을 길게 하고 있는 그런 큰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데
그 지사인 자기를 왜 빼놓고 가지? 섭섭함이 엄청 컸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이제 문재인 정권의 그 어떤 조작이다. 나를 견제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하다 보니 조폭 출신의 쌍방울 김성태의 돈으로 뭐 스마트팜 비용 지원해주고 현금 지원하고 해서 가려고 했던 사건이 그거예요. 그게 본질이라고 봐야지. 그때도 이해찬계의 또 메신저인 평화부지사 이화영이 또 다리를 놓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도 이해찬의 그림자가 또 드리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단히 사실 속으로 삐쳐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문재인의 직계인 얼마 안 되지만 문재인계의 이 수장 노릇을 하고 있는 김경수를 요직 중에 요직인 행안부 장관에 배치한다? 이게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시켜줘야 된다는 입장도 있었을 것이고 시키지 말고 싶다는 생각도 엇갈렸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죠. 김경수 되면 이 별명이 드루킹 사건 때 별명 아십니까? 바둑이에요. 바둑이로 유명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석에서는 바둑이라고 부르는데 이 바둑이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 청문회 때 드루킹 가지고 엄청 공격받을 거예요. 뭐 돈 문제를 떠나서 그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범법자 프레임이 더 강화되는 거죠. 네. 도대체 전과자 정당을 어디까지 만들 거냐. 지금 국민의힘이 30일 날 뭐 내일이네요. 뭐 이제 오늘인가요? 오늘 뭐 이제 국민청문회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전과자 정당 소리, 전과자 정권 소리 들은 지는 꽤 됐잖아요. 거기에 김경수까지 청문회를 시키면 드루킹 사건 가지고 얼마나 떠들어댈 거냐. 이것도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살짝 다른 보직을 줍니다. 청문회 전혀 필요 없는 지방시대 위원장. 근데 이게 말은 좋은데 이게 뭐 행안부 장관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정치적 재기를 꿈꾸고 있어서 나중에 뭐 내년 지방선거에 지금 경남지사에 다시 출마할 거라는 설이 돌고 있는 김경수 입장에서는 매우 떨떠름한 대접이 아니겠는가. 그런 사연들이 얽혀서 김경수가 이번에 밀렸다. 역시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정치적 두 번째 스승인 이해찬의 입김이 강력히 작용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얘기는 지금 윤호중 의원이 이해찬계라 김경수는 자리는 줘야 되겠는데 좋은 자리는 못 주겠고 이해찬의 입김으로 해서 윤호중 의원이 발탁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이 이해찬계가 또 하나 있어요.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그러니까 말씀드렸는데 이 환경부는 지금 그냥 그 쓰레기, 물 뭐 문제, 공기 문제만 다루는 부가 되지 않아요. 곧 정부조직법 개편이 있어가지고 대대적으로 이 정부 조직을 뜯어 고칠 겁니다. 그때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핵심이 바로 기후 에너지부예요. 산업부의 그 일부 기능까지를 떼와가지고 환경부하고 뭉쳐서 아주 떡밥을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기후변화 문제뿐만 아니라 태양광 여기에 주력을 친환경 에너지에 힘을 바짝 실으면서 아울러 탈원전도 거기서 할 거예요. 그거는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문제를 동시에 포괄하는 핵심 부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찬밥 대우받던 환경부가 아니에요. 거기에 또 하나의 이해찬계인 김성환을 심었다. 저는 이래서 이런 부분을 뭉쳐서 볼 때 정동영 제1의 정치적 스승이었던 정동영은 아예 통일부 장관으로 대북 문제 평화 교류부로 만든다고 하는 그 대북 문제를 통해 전면에 나섰고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이해찬은 상황 정치를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이번 대선 말고요. 지난 대선에 이낙연 전 총리와 경쟁했을 당시에 이재명이 결정적으로 도약하는 데의 하나의 발판이 돼준 게 이해찬이었고 이해찬의 민주평화광장 그렇죠. 그런 조직이 가세하면서 이재명이 대세를 타게 됐다 이런 평가가 있잖아. 이해찬의 이 뒤에서 배경이 없었으면 상당히 곤욕스러울 텐데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그 연장선상에 지금 있습니까? 이해찬의 어떤 상황 역할이? 그렇죠. 이해찬은 일찍이 좌파 20년 집권론을 얘기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소름이 끼치겠지만 지금 현실화 첫 단계에 이미 진입했어요.
지금 이 구조에서 국회의 절대 다수를 장악했고 행정권을 장악한 데다가 이제 뭐 잠깐 좀 미국 문제로 이 통상 관세 문제로 늦춰놨지만 줄줄이 이제 입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사법도 장악하는 건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틀어진 정부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국 곳곳에 지금 장관 지낸 사람들을 심어가지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싹쓸이 하려는 그 의도가 나타나 있어요. 네. 강원도지사 후보에 지금 정무수석인 우원식이 아니죠. 우상호요. 우상호. 네. 우씨가 비슷하다 보니까 네. 우상호. TK에 지금 말씀드린 대구시장에는 김부겸 전 총리를 내고 경북지사에는 권오우를 내고 부산에는 뭐 전재수를 해수부 장관 시켜서 해수부 이전하고 HMM 이전하고 부산 사람들 정신 못 차리게 만든 다음에 그것도 지금 뺏어오려고 하고 있고 경남지사에는 바둑이 김경수 또 내보내고 자 구도면에서요 입법으로 1년간 이걸 지원하고 돈을 풀면은 TK 부울경 안 흔들릴 재간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국민의힘은 지금 죽을 쓰고 있어요. 지금도 아주 죽을 쏘서 지금 방바닥에 처발하고 있다고요. 지금 저는 이 구도라고 보면은 지방선거까지 장악을 하는 그 체제가 내년 6월쯤 만약에 완성이 된다? 20년 집권 못 하겠습니까? 이건 제가 경고나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걱정이 돼서. 이런 식의 모든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저 이해찬입니다. 자, 상황 이해찬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곳곳에 이해찬계가 지금 내각뿐만 아니죠. 사실은 이제 당의 주요 보직에 차지하면서 사실상 이재명이 지금 뭐 대통령을 맡고 있긴 하지만 실제 손발은 이해찬각에 움직이고 있다. 그런 이제 의미도 좀 분석이 되네요. 마지막 주제 하나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논란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됐는데 전북특별자치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런 것이 알려지면서 지금 커뮤니티에서는 비난, 조소 이런 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자,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전라북도 사람이고 뭐 동학농민혁명을 참 아주 가슴 아프게 여러 서적과 현지 답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나왔던 드라마 조정석 씨가 나왔었나요? 녹두꽃인가? 거기에서는 그 유명한 황토연 전투에서의 처절한 패배가 있습니다. 네. 일제가 게틀링 기관총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뿜어내는 그 기관총 있죠. 네네. 그걸 이제 한자 말로는 회선포라고 합니다. 여기에 낫과 죽창 뭐 이런 그다음에 구식 화승총을 들고 그 황토연 고개를 넘고 또 우금치죠. 공주 우금치 고개를 넘던 동학군이 그야말로 학살당하는 모습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학살입니다. 일본군 정예부대가 들어와가지고 저 흰옷 입은 그 동학농민군을 향해서 게틀링포를 쏴댔어요. 아주 뭐 지금 말하는 고사총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맞섰던 그 의분의 농민 녹두장군 상은 이 지금 스튜디오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앉아 계시죠? 이 서울로 끌려와서 참수당하기 전에 저 참 가슴 아프게 보는 그 동학농민혁명인데 아니 근데 왜 이걸 전북특별자치도 이거 자치도가 됐죠? 여기서 유족수당을 줍니까? 아니 이게 돈이 뭐 10만 원에서 뭐 50만 원 사이에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줘야 되는 건가 이런 수당을.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가 나와요. 갑오개혁 참여자 유족, 임진왜란 의병 유족, 거란 전쟁 유족, 몽골 정번 유족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말이 안 되는 주장 같지만 아니 왜 하필 콕 집어서 동학농민혁명 유족 그게 지금 구분이 됩니까? 아니 구별이 되냐고요. 서류가 남아 있어요? 아니 저는 너무너무 황당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악성 포퓰리즘의 끝판왕이다. 이런 식이면 그 안중근 의사가요. 네. 아시다시피 동학 접주란 설도 있지만 그 집안은 동학군을 물리치는 토벌 전쟁에 참여했던
호족 집안이에요. 그러면 안중근 의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의 시각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기준으로 하면 역적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자, 동학농민군 중에 정말 치열하게 싸우다 돌아가신 그 분들은 자취가 없어요. 멸문됐기 때문에. 그때 처절하게 죽고 숨어 들어가서 유랑하다가 만주로 흘러갔고 그런 게 남아 있을 리가 없어요. 저는 최소한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그때 전투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의 직계 유족은 없다. 그냥 우리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그랬다. 그 토지에도 나오잖아요. 그 동학농민군의 이른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잔당들은 예.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갔다. 예. 아니 무슨 수로 이거를 그 유족을 구별할 것이며 이분들에게 무슨 근거로 유족 수당을 주겠다는 것인가? 저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왜 그러면 임진왜란도 좀 의병들 찾아서 주시고 고려거란 전쟁 KBS에 뭐 나왔었던 그런 사람들 뭐 최수종도 나오고 했잖아요. 예. 몽골 정벌 군인들까지 왜 찾아보지?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은 아무리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지만 김관영 전북도 지사입니까? 그 사람 아이디어인지 또 옆에 충성파들의 아이디어인지는 몰라도 돈을 낭비하는 걸 떠나서 이것은 전혀 그 이재명 정권이 말하고 있는 국민통합 뭐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떨어진 그런 발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역사학회 내부에서도 강규형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 이분이 예. 그 KBS 이사하다가 그 좌파들이 북치고 꽹가리치고 학교 찾아와서 난리치고 김밥 한 줄 먹었다고 모욕 주는 바람에 그만뒀던 그분이거든요. 예. 예. 이분이 그 유명한 그 아버지가 또 저 전두환 정권 때 그 탄압받았던 장군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강창성 사령관. 자, 이분도 그런 얘기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을 신성시하면 할아버지 박성빈 옹이 경북 성주 동학 접주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보상금을 받아야 하고 맞아요. 그분은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부친인 박성빈 옹은 실제로 성주의 동학 적주였다는 문서 기록이 있어요. 기록에 다 있죠. 있죠. 예. 그다음에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데 일조를 했던 안중근 가문은 역적이 아니냐 이런 모순이 발생한다. 이 역사적인 그 근거를 갖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좀 항상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어요.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왜 이런 일을 전북 특별자치도가 하려고 하느냐? 제발 5.18 유족 그 지금 국가보상 받고 있잖아요. 유공자 돼가지고 그 명단 내놓으라니까 지금도 안 내놓고 있잖아요. 왜? 5.18 유족을 기리자는 취지에 누가 공감을 안 합니까? 다만 그 안에 잘못된 그 사람들이 섞여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보자고 그러는데 잘못된 사람이 섞여 들어가 있지 않고서야 명단을 공개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동학농민혁명 100년도 넘은 과거의 그 사실을 들춰내서 유족을 가려내겠다? 저는요. 전라북도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백산이란 지명도 있고 죽산이란 지명도 있습니다. 네. 흰옷을 입은 농민군이 죽창을 들고 앉으면 죽산이요 서면 온통 백이민족의 흰옷인 백산이다. 그 정신을 더럽히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과거의 운동권들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명칭 문제도 그간에 좀 있었어요. 사실 네. 운동권들도 과거에는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가부농민 운동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렇죠. 이후에는 가부농민 전쟁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인가 동학농민 혁명 이렇게 바뀌었는데 네. 왜 그랬냐면 이제 가부농민 운동이라고 할 때는 아니 무슨 왕조 체제를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왕조 체제에 순응하면서 당시에 일부 이제 학정이 있고 또 일본군의 어떤 행패가 있으니까 그것에 맞선 것이다. 그렇지만 그건 혁명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도 해서 가부 농민운동이나 일부 이제 가부 농민 전쟁 이렇게 써왔는데 그 후로 동학농민 혁명으로 이제 딱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동학농민 관련된 기념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전북에 생겼는데
이 전북도와 정치권의 상당한 이제 이해관계가 지금 관련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더군다나 이 130년이나 지난 이 사건을 지금 이 시기에 보상한다고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하지 말고 예. 그 진양이라 그러죠. 이걸 그 선양하는 사업을 좀 더 성대히 한다거나 문화예술로 그걸 좀 더 널리 알리는 일에 나선다거나 뭐 뮤지컬, 연극 등을 통해서 좀 더 이런 거를 전 세계로 알린다든가 이렇게 선한 방향으로 가야죠. 왜 툭하면 돈을 줍니까? 그 돈이 전라북도 지사 판공비도 아니고 예. 다 지방 교부금이든 중앙 정부에서 내려보낸 것이든 다 뭐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 혈세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재밌는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증명서를 떼올 길이 없으니까 이제 뭐 지금의 촐로들 할아버지인데 동학농민혁명으로 보면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고조부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우리 저기가 뭐 황토연에서 맞서 싸울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원래 진짜 싸운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너무 끔찍한 그 난리였기 때문에 옆에서 구경하거나 이쪽 저쪽 가서 어느 쪽으로 갈지 결정 못하던 사람들이 살아남아가지고 말들만 하는 게 역사적으로 많이 입증된 사실 아닙니까? 진정한 동학 그 혁명의 그 희생자들은 말이 없다. 종로 종각 옆에 가서 보면 전봉준 장군이 앉아서 이렇게 노려보는 장면으로 조각이 돼 있어요. 예. 그 조각상이. 저는 그것을 처음에 볼 때도 아니 왜 말 타고 횃불 들고 혹은 뭐 이렇게 칼 내세우고 이런 동상을 여기다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 동학농민혁명의 기본 근본 정신, 녹두 정신은 일제에 대한 끝없는 항거를 표시하는 것이다. 당시에 전봉준 장군은 그 아는 사람의 밀고로 붙잡혀가지고 서울로 압송됐고 한양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끝까지 그 일제에 협력하기를 거부하다가 바로 저 동상 말하는 거예요. 예. 저 외로 고개를 꼬고 눈빛이 아주 노려보는 그런 저 장면입니다. 저 장면을 보면서 왜 전봉준 장군의 동상은 저런 모습을 하고 있는가? 저것은 저항의 상징이다. 일제의 어떤 탄압과 그 회유에도 굴하지 않는 동학 농민 정신의 표현은 저런 모습인 것이다. 작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동감을 해요. 걸어가면 2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저기가. 그래서 저런 그 전 장군 저러고 나서 이제 효수돼 가지고 예. 창 끝에 목이 걸렸죠. 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진정한 동학 농민 정신을 그 국적 불명에 그 가려낼 수도 없는 무슨 유족 수당 논란으로 또 한 번 더럽히지 않았으면 제발 이쯤에서 그만둬 주기를 기대하는데 또 계속 밀어붙이면 그때 가서 또 비판을 해야겠죠. 예.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모시고 지금 이번 내각의 주요 관계자들 좀 살펴봤습니다. 권오을, 정동영, 뭐 여러 인물들, 정성호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지급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여러 논란이 되는 장면도 살펴봤습니다. 박상규 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구독, 좋아요. 강전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 네. 추경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예산을 구성을 하면 다 이제 적재적소에 써야 될 예산이 있고 추경은 더구나 아주 긴급하다고 필요해서 쓰는 게 보통은 추경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지금 추경을 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도 당연히 동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재선 과정에서도 김문수 후보도 역시 추경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가지고 온 추경안이라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은 그 중에 반 정도가 현금성 살포예요. 딱 마침 현금 사진이 이렇게
아, 현금 네, 띄워주시네요, 뜨는데, 바로. 네, 현금성 살포라는 거 이게 문제인 거죠. 네. 그럼 SOC 사업이라든지 뭐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해서 경제를 차차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현금성 살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코로나 때도 몇 차례 지원금이라고 해서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 효과가 정확하진 않은 거예요. 뭐 보고서마다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지만 이게 어떤 기준점이라는 건 없잖아요. 지금 현금 살포하면은 내년에 지방선거 전에 또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준 같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현금 살포를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많은 분들께서 더 충격받으신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7년 이상의 그 악성 채무, 5천만 원 정도의 채무를 일괄적으로 탕감해 주겠다라고 한 부분, 이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 후대에는 비수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추경안대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을 한다라면 후대에 빚이 되더라도 지금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정말 엄발을 오줌 누기 식으로, 그런데 이게 막 수십조 단위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참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 상황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을 조금 뒤에서 한번 다시 한두 네. 가지로 짚어보고요. 이번 부채 탕감이 적실한지 여부, 실제로 돈을 갚게 노력한 사람들의 그 성실한 노력은 어디로 가는지 이제 그렇죠. 뒤에서 한번 좀 다뤄볼 건데, 그 전에 좀 민감한 문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들도 부채 탕감이 대상이 됐다는데요. 그렇죠. 지금 김재섭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네. 외국인이 한 2,000명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 네. 이들의 빚이 한 182억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빚의 탕감을 위해서 들어가는 자원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한 8천억 정도가 든다라고 하는데 4천억은 우리 정부에서 재원을 사용을 하고, 또 재밌는 건 4천억은 금융권에서 부담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는 가능한 건지도 좀 의문이 있어요. 예. 이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네, 네, 이게 예. 어쨌든 정부 정책인 거잖아요. 이 배드뱅크를 캠코 산하에 설립하겠다 그러면서 빚을 일부 탕감해주겠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했던 이야기이긴 한데, 그러면은 말하자면 본인의 대선 공약 그리고 당의 정책적인 방향으로서 나가는데 들어가는 재원이 왜 사기업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때도 그런 이야기 했었죠. HMM. 이 회사를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그러네. 이게 뭐 정부에서 일부 주식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또 경영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대선 공약으로 뭐 부산을 살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기업을 부산으로 뭐 본사를 이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취소하는 굉장히 촌극이 있기도 했는데 이거 굉장히 좀 저는 뭐 좀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공산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상법 개정안을 아마 뭐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일정 부분 협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법 개정안에서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주주에 대해서까지,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가 지금은 회사거든요, 법상으로. 네네, 근데 네. 그거를 주주에게까지 충실 의무를 그 명시화하는 내용을 규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는 극단적으로는요. 주식을 단 1주만 가지고 있어도 10,000원짜리 주식을 단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주주인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회사의 경영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냐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업무상 배임이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이 4천억을 금융권에서 이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이 금융권에서 어떡하겠어요. 정부에서 하라는데, 이제 시작하는 정권에서 하라는데 뭐 이사들이 받고 싶지 않아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주주들은 내가 회사의 주인인데 왜 회사의 자본금을 나라에다가 이렇게 네 맘대로 삥 뜯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경영상 판단에 대한 배임죄 같은 그렇죠. 거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소송이 남발했을 때는 경영권이 제대로 보호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상법 개정안 하나를 넘어서서 패키지로 같이 협의하자. 뭐 상속세라든지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개편해달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주 52시간제 예외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예. 일단 주 52시간제까지는 가지 않고 상속세라든지 몇 가지 세제 개편까지 함께 패키지로 논의하자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이거를 뭐 받을지는 많이 의문이 있죠.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지금 개정을 했을 때, 상법을 개정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소송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금융권으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 와중에 2,000명이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김재석 의원이 찾아낸 바에 따르면 예. 거의 182억이라는 게 우리의 세금 혹은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권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돈인 거죠. 예. 근데 이 사람들 국적 확인을 못 해주겠대요. 아 근데 왜 국적을 확인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 개인 정보를 달라고 하면 개인정보법 위반 문제가 생긴다는 여러 가지 뭐 그걸 제기할 수 있는데 근데 국적이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게 되게 의문이에요. 국적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국에 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 그것도 저는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빚의 성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서는 여기에 대해 뭐 탕감을 해주든 뭘 하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국 안에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빚이 좀 오랫동안 갖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저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존중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극단적으로 보면은 7년 전에 한국 와서 뭐 도박을 하든 뭐 유흥을 하든 탕진을 해서 빚이 있어요? 근데 외국에 나갔어. 안 들어와. 그럼 그건 이제 어쨌든 한국 내에서의 빚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한국에서의 뭐 재산 같은 게 없다면 어차피 은행권에서 뭐 돈을 빌려줘도 이거를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거예요. 예금이나 부동산이 없으면 뭐 압류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한국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외국인들 2,000명 182억 원에 대해서 지금 형태로는 거의 일괄적으로 탕감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거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참 재밌는 현상이네요. 지금 말씀해준 사례로 하면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가 주변 국가들 뭐 꼭 중국인만 아니어도 여러 외국인들 중국인들이 많을 수 있는데 특히나 거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네. 국내에서 뭐 이러저러한 조건과 상황을 대고 부동산을 구매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뭐 제한 조치가 뭐 많이 이제 줄긴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유로 대출을 받고 대출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도박이라든가 유흥비에 사용을 해서 빚을 져놓고는 도망가 버리면 그렇죠. 극단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그리고 내가 금융테크네요. 나중에 한국에 들어보니까 나 5천만 원 빚이 있었던 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한국에서는 마음대로 유흥해도 되는구나. 빚도 남겨놓고서는 또 나갔다 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인 거죠. 지금 이렇게 이게 한 113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해요. 이번에 채무 탕감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들이.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오신 분들은 훨씬 많잖아요. 네? 뭐 진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나 이거 조금만 더 버틸 걸. 그리고 앞으로는 금융권에서 돈을 빌렸을 때 이거 그냥 놔두면은 일단은 그냥 놔두면 언젠가 또 정부에서 민주당 정부에서 또 탕감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금융시장이 건강해지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서는 뭐 도박빚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찾아내서 탕감해 주지 않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나 가능할지도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 이게 현금성 살포라는 게 정말 국민의힘은 당선 축하금 나눠주는 거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텐데 이런 거는 정말 좀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중국인들, 외국인들 뭐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투표권 주는 거 네. 또 상당히 논란이었는데 지금 외국인의 부채도 탕감해준 문제까지 갔는데 실제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 문제와 함께 지금 성실하게 꼬박꼬박 빚을 갚아온 분들에 대한 사실 박탈감, 회상할 그게 수 너무 없는. 커요. 네. 네. 저도 변호사 사무실 운영하면서 처음에 이제 신용대출도 받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갚았거든요. 뭐 근데 이게 왜
나는 그러면은 열심히 일해서 갚은 나는 바보인가 이런 잘 생각들- 갚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안 갚고 있는 사람들이 갑질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거 지원금도 분명히 내년에 지방선거 전에 또 지원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좀 지지율이 떨어진다 싶으면은 또 아우 경제가 어렵네 그러면서 또 지원금 나오고 우리가 경제가 안 어려웠던 적이 도대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한 10년간은 계속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은 뭐 지지율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본인들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계속 돈마금으로써 돌려막기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빚은 오롯이 우리 후대가 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30 세대들 뭐 10대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에 있어서도 굉장히 분노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국민연금의 시스템이 젊은 층에게 너무 불합리하게 짜여져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런 형태로 한 사람당 15만 원에서 막 50만 원 정도까지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재원들 이게 다 후세의 빚으로 가는 건데 지금 민주당은 저는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과하다. 그리고 이거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더 걱정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외국인들에게 채무까지 탕감해주는 나라 참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이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겠는데 더군다나 빚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더 환호를 하겠네요. 자,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도망자들을 만드는 외국인 도망자들, 빚지고 도망치는 부채, 채무자들을 돕는 국가들이 됐군요. 자, 그 상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자, 북한 핵폐수 문제가 지금 제기된 지가 한 3, 4일 됐는데 어제 이제 재밌는 장면이었습니다. 재밌는 장면이라는 것은 표현이 이상하네요. 참 이래서야 쓰겠느냐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어제 이제 임종덕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핵폐수 이거 소하천에 방류했다는 의혹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조사 결과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부가 지금 반응이 이상합니다. 왜냐면 지금 2025년인데 예. 2019년에 괜찮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통일부 기조실장이었을 거예요. 지금 예. 아직 장관이 없으니까. 2025년인데 2019년 거 이야기를 한다. 네, 그 얘기를 해서 참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또 다행인 거는 그 이후에 지금 정부에서 한 200개 넘는 스팟들이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네. 방사능 수치를 확인을 하는 거기에 있어서 다 괜찮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됐던 게 강화도 지역이잖아요. 네네. 여기에 있어서도 확인을 해봤는데 괜찮다라고 다시 한번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는데 근데 참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그런 거죠. 일본에서 이제 이게 나왔을 때 오염수가 나왔을 때 오염 여기에 대해서 처리수 할 당시에요. 네, 이때 예. 민주당에서 보여줬었던 태도라는 것은 굉장했죠. 뭐 찾아가갖고는 아무도 만나주지도 않는데 그 앞에서 잠깐 피켓 들고 뭐 정말 그냥 관광하러 갔다 온 거 아니야. 몇몇 국회의원들 민주당 일본에까지 찾아가서 아무도 만나지 못했고 그리고 금방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방사능에 노출이 되고 모든 것이 오염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선동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간 천문학적 비용에 대해서도 완전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는 또 북한에서의 문제라고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께서 많이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다행히 정부에서 괜찮다라고 발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분 진짜 올드보이인데 20년 만에 다시 돌아와 갖고는 뭐 햇볕 정책 또 하시려는 것 같은데 걱정되는 거는 지금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게 국정기획위원회잖아요. 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통일부 명칭 뭐 바꾸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 이름이 한반도 평화부. 한반도 평화부요. 네. 그리고 평화 교류부 이런 게 나왔었는데 한반도 평화부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예. 통일이라는 단어는 예. 빠지는 것으로 정동영 장관 후보자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한 23년 정도의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로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비슷한 형태 이제 통일하지 맙시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는
통일이라는 우리 헌법에 있는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그 일이 있었죠. 남북 연락사무소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폭파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우리 정부 돈으로 다 지어준 건데 한마디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김여정이었죠. 김여정이 하지 말라니까 이제 우리는 그 지령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그 어떠한 탈북민 단체 이런 분들한테 전단 보내지 마라. 뭐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평등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실상 평등이 아니라 우리가 더 우위에서 이것을 저는 컨트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저는 굴종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 있어서 이번에도 북한에서의 핵 폐기수 의혹이 있었을 때 통일부 기조실장이 나와서 뭐 2019년 자료 가지고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국민들께서는 역시 민주당 정부는 좀 신뢰가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확인을 하고 공식적인 브리핑을 했었어야 됐는데 왜 이런 형태로 대응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걱정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앞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중국의 원전 문제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이게 현재 민주당이 야당이었다면 북한의 핵폐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르게 대응했겠지만 일본 오염처리수 문제로 볼 때 비슷하게 일본의 원전에 만일 이런 핵폐수가 바다에 노출됐다면 아마 정권 퇴진운동 벌일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국민들께서는 일반적인 국민들께서는 퇴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민주당은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는 저는 입도 뻥끗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만약에 북한의 핵폐기수 의혹이 민주당이 야당일 때 있었다라고 해도 민주당에서 뭐 크게 문제 제기하지 않지 않았을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지난번 후쿠시마 오염 처리 생겼을 때 당시에 민주당에서 한일 간에 공동으로 조사를 하자. 네. 조사를 요구를 해서 실제로도 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IAEA 요구도 해서 IAEA의 합동조사. 그리고 사무총장이 우리 국회에 왔었는데 네.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제대로 된 질문 하나 못하면서도 뭐 보이콧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국제적 망신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었죠. 과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선동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뭐 옛날 광우병 막 이런 네네. 이야기들 많이들 하셨는데 그때가 생각나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도 그런 정도의 정기적인 합동조사 같은 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부 차원의 뭐 조사도 필요하고 IAEA 같은 경우는 북한에 들어가는 걸 요구도 해보고 안 된다 하면 적어도 우리 정부 IAEA가 공동으로 사실은 한강 주변이라든가 서해 주변이라든가 이건 몇 지점을 정기적으로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하고 있죠. 우리 네. 정부에서는 한 200군데 넘게 스팟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국민들께서 만약에 어떠한 좀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되었을 때 바로바로 국민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강화도 쪽 인천 강화도 쪽에서 이게 방사능 수치가 확 올라간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을 때도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발표한 것처럼 뭐 200개 넘게 다 했지만 괜찮습니다라고 나오기 전에 이렇게 통일부 기조실장이 옛날 자료 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북한의 핵폐수 방류 문제는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상황이죠. 이 핵폐수뿐만 아니라 폐기물 문제는 굉장히 뭐 중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늘 촉을 세울 수밖에 없고 우리의 감시 체제, 조사 체제, 사찰 체제는 여전히 가동돼야 됩니다. 이제. 그렇죠. 최근에도 뭐 IAEA에서 네. 발음이 어려워요. IAEA에서 영변에 새로운 핵시설 또 발견됐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기도 했었고 특히 이제 러시아와 북한이 굉장히 밀착을 하면서 또 추가로 뭐 병력을 파견을 하고 또 러시아에서는 그 대신 드론에 대해서 뭐 배워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있습니다. 예.
앞서 우리 최민선 TV에서 후원을 해주셨는데 그걸 좀 늦게 소개해드렸네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주제, 이 주제 한번 정청래 문제 잠깐 좀 다뤄볼게요. 당권 도전한 정청래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뷰, KBS 인터뷰 했어요. 인터뷰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본인이 밝혔습니다. 왜 그러려고 했느냐 그랬더니 제목은 KBS 라디오 생방송 출연 중 방송사고 날 뻔했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올렸어요. KBS 방송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추석 고향 갈 때 검찰청 폐지 뉴스를 듣게 하겠다 이렇게 고언을 했는데 이것 좀 허언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청래가 자기가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고 했다. 뭐 지금 페북에 썼던 글도 뜨죠.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고 언론사가 지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죠. 언론의 재갈 물리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KBS 사장을 또 직격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요. 재밌는 게 지난번 윤석열 정부 때는 KBS 사장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사흘 정도씩 인사청문회를 했었죠.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 심지어 대전 MBC에 뭐 법카 영수증 보겠다면서 출장까지 갔었어요. 그때 인사청문위원들이. 그런데 국정 2인자인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틀밖에 안 된다. 이거를 굉장히 강행을 했잖아요. 국민의 입장에서도 3일 해야 된다고 했다가 이틀로 합의한 거는 자료 제출을 충분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합의해 준 건데 자료 제출은 뭐 거의 없었던 거고. 어쨌든 뭐 정청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정청래 위원장 이제 그냥 의원이죠. 법사위원장 그만뒀으니까 정청래 의원이 이번에 당대표 선거 나가잖아요. 네. 일단은 박찬대 의원이랑 2명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좀 선명성을 보이기 위해서 더 저런 얘기를 과장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본인도 방송에서는 참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보면 방송에서는 이제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검찰 개혁 이야기를 지금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도 거의 비슷해요.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을 완료를 하겠다라고 어저께도 라디오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 글쎄요,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속도 조절을 의미하는 듯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봉욱 이번 민정수석이죠. 지난번에 오광수 전 민정수석 낙마하고 새로 들어온 봉욱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그 검찰의 기소권, 공소권,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또 조국혁신당에서 봉욱 민정수석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점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쨌든 정부와 여당이 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여당의 당대표가 되겠다라는 사람들은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권리당원이 55%가 들어가요. 민주당은. 권리당원들한테 좀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에는 KBS 진행자가 그 추석 연휴가 10월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이미 7월이 됐으니까 그 사이에 법안들 같은 것을 다 정리를 해서 개혁을 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허언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이 속으로는 흠칫 놀랐겠지만 본인의 속도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 지난번 우리가 이제 의원이 됐습니다만 법사위원장 할 때 장면들을 봤었잖아요. 네네. 뭐 쇼크를 준 장면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데 그쵸. 가장 큰 쇼크는 이런 장면이었어요. 뭐 참고인이나 증인이 나오면 자기 발언하고 좀 다르게 나오거나 좀 이야기를 좀 강하게 주장하면 잠깐 일어서라고 하고 밖에 나가서 5분 나가서 그쵸. 손 들고 있으라고도 하고 좀 고개 숙여 사과하라고도 하고 막 이런 무리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교해보면 KBS 이 진행자의 지금 질문은 너무도 정중한 것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언론의 재갈물리기라고 제가 초반에 네. 이야기했던 바로 그거죠. 그리고 대통령이랑도 닮았어요. 이재명 대통령 그래? 옛날에 성남시장 당선되었을 때인가 그 경기도지사 당선됐을 때인가 그 바로 인터뷰를 하는 기자가 이제 좀 네.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기자한테 화를 확 내면서 예의가 없어 예의가. 그 장면 굉장히 회자됐었잖아요. 네네. 언론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생각을 하고 지금 또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뿐만이 아니라 방통위에서의 업무 보고도 잘 받지를 않고 있거든요. 길들이기다라고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좀 자진 사퇴 형태로 마무리를 시키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넣고 싶은 게 아닌가. 뭐 김어준 씨라든지. 뭐 김어준 씨는 뭐 자기 대법관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대법관, 본인 있습니다만, 스스로. 예, 뭐 그 콘서트 같은 데에서 대법관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청래 의원이랑 박찬대 의원이 둘 다 워낙 찐명으로 이게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어서 아마 이번 당권 경쟁은 누가 더 이재명과 친한가 그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2부의 강전혜 변호사님 모시고 외국인 채무 당감부터 정청래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구독, 좋아요. 다시 특수활비 활동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민주당이 했었죠. 다 기억하실 겁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검찰 특수활동비, 뭐 감사원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했죠. 이 특수활동비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고 그거 특활비 없다고 뭐 살림을 못하거나 수사 못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이 작년에 다 특활비를 예산을 다 전액 삭감을 했는데, 자 이재명 정권 들어서자마자 민주당이 특수활동비를 지금 배정하고 거기다 증액까지 하는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특활비 이제 그 대통령실 특활비도 다 그때 없애고 예. 또 이 얼마였죠? 80몇 억을 없앴습니다. 82억이요. 예, 82억 없앴는데 이번에 새로 91억 7,700만 원을 책정을 했으니까 더 올려버린 거죠. 올려쳤네요. 예,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게 조기 대선이 실시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린 것 같아요. 조기 대선이 근데 이제 그 갑자기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됐고 하니까 본인들이 이제 필요해지니까는 이것을 다시 올렸죠. 그런데 그때 했던 이재명의 말이 가관이더라고. 그때 이제 윤석열 정부의 그 대통령실 특활비를 완전 제로 만들고 나서 이재명이 했던 말이 예산 삭감의 대부분이 특활비 그 예산 삭감한 데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니까 네. 대부분이 특활비를 깎은 건데 그 특활비 없다고 나라 살림을 못하겠다는 건 당황스러운 이야기다.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지금 특활비를 더 올려버린 걸 보니까 정말 지금 당황스러운 이야기인데 과연 이 특활비를 지금 어디 쓰려고 뭐 이렇게 그 추경에다 집어넣었어요. 예. 추경에다가 이 특활비를 갑자기 뭐 집어넣었다면은 본인이 한 달 가까이 이렇게 그 집권을 해보니까 정말 이렇게 돈이 쓸 곳이 있어서 그 만약에 이렇게 집행을 했다면은 그러면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이것을 삭감을 한 것은 일종의 그 국정 운영을 하는데 회방을 놓은 거 아니냐, 방해한 거 아니냐. 자기가 지금 그것을 느꼈다면은 네.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특활비가 있어야 된다는 걸 느꼈다면은 그때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해방을 놔버리는 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은 이게 특활비라는 게 참 그 요긴하게 쓰였다는 것인데 들어와서 알게 됐을 수도 있죠. 가령 뭐 김종숙 씨 뭐 옷 사고 구두 사고 뭐 이런 것도 특활비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 특활비가 이런 데 쓰는 거구나. 그러면은 나도 좀 필요한데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어느 경우나 두 가지 다 어느 경우나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로 국정 운영을 하는데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으면은 그전에 국정 운영을 한 거 방해가 되는 것이고 국정 운영을 해방을 놓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어떤 새로운 자기 사적으로 좀 쓸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것은 비리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 지금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걸 기억을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관련해서 관련자들 특수활동비 사용했다고 권력형 비리로 해서 사법 처리하기도 했잖아요. 국정원장들도 그렇게 했죠. 예. 국정원장까지도 포함해서 자 특수활동비 사용 자체가 권력형 비리 형태로 해서 사법처리된 사례가 있고 지난 정부의 문재인 정부는 특수활동비 관련된 사용 내역을 아예 대통령 기록관에 꽁꽁 숨겨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재명 정권의 대통령실 감사원 감사원을 국회로 보낸다고 했습니다만 검찰 이 특수활동비가 진짜 배정이 되면 그 논법으로 하면 이 특수활동비가 권력형 비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이미 보여줬죠. 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보여줬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법인카드. 예. 법인카드 그 막 썼잖아요. 그러네. 집안에 쇠고기 사고 뭐 이렇게 뭐 초밥 사고 그다음에 과일 이런 거에 다 쓴 것이 그러니까 어떤 그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에는 또 어떤 인허가 그 뭐 장사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실제로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장동, 백현동 이런 거 재판 받고 있고 그때 백현동 김인섭 씨 그때 재판에서 그때 백현동 사업자 정바울 씨 주장에 의하면은 뭐 정진상이 한 100억씩 그러니까 200억을 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100억 뭐 이재명 정진상 뭐 이런 이야기들 오고 어쨌든 확인은 완전히 재판이 끝나지 않아서 지금 확인이 안 됐을 뿐이지 공적인 돈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어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나 경기도지사 시절에 공적인 개념의 공적 돈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어요. 공적인 나라 돈이나 내 돈이나 경기도지도 돈이나 내 돈이나 성남시 돈이나 내 돈이나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법인카드 유용 사건으로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거 뭐 또 중단시켰죠. 그런 문제들을 보면은 더 규모가 크잖아요. 91조잖아요. 91억이잖아요. 91억. 예. 91억을 마음대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91억도 반년 동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앞으로 뭐 계속 그걸 더 늘릴 수도 있고 이것뿐이 아니고 특수활동비뿐이 아니고 그때 그 간용 차량도 그냥 사적으로 막 썼죠. 간용 차량 사적으로 쓴 것이나 아니면 이거 특수활동비 말고 업무 추진비도 그때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면 공적인 돈에 대해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규모가 큰 이 국가 그 차원의 이쪽 그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에서 국가로 올라갔잖아요. 예. 정부로. 그렇다면은 더 큰 비리가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여건이 조성된 셈이죠. 뭐 앞으로 뭐 어떻게 할지는 뭐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결국은 이제 나라 돈이 자기 돈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돈을 쓸 수 있는 건 특수활동비는 윤석열 정부나 보수 정부 때는 그건 권력형 비리가 되고 예산을 아예 삭감을 하겠지만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까 쓸 수 있는 돈 다 쓰자 뭐 그런 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본인뿐이 아니고 또 가족이 있잖아요. 그 김정숙 씨나 이렇게 가족들이 법인카드 가지고 저기 그 특수활동비 가지고 유용한 그런 의혹들도 있고 그것도 뭐 검찰 수사를 지금 진행을 하다가 뭐 좀 멈춰서고 했는데 어쨌든 그 공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우리 국민에게 지금 뭐 생활지원금이라고 예. 민생지원금이라고 돈을 지금 그 나눠주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 문제 가지고 어제 이재명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에게 그 사람들이 꼭 쪽지를 건네주고 하는데 민생지원금이 나오면은 그 과일 중에서도 좀 비싼 과일 먹고 싶었는데 네, 그 소고기하고 과일을 사 먹고 싶다고 하더라. 예. 또 소고기 실컷 먹고 싶다고 하더라. 예. 이 말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법인카드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서민들은 정말 이 돈이 없어서 과일도 제대로 못 사 먹고 소고기도 못 사 먹는데 그래서 이제 돈을 나눠줬다. 그래서 내가 뿌듯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소고기, 과일 전부 다 법인카드로 다 썼다는 게 지금 공소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과일 같은 경우는 그 2년 동안 2,800만 원어치인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대선할 때 이준석 후보가 집에 코끼리 키우냐 그 말 되었잖아요. 네. 2.8톤 과일을 먹어치웠다. 그래서 어제 어쨌든 이 지금까지 해온 그런 것들이 제가 다 그 취재를 하고 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제 기자회견에서 과일하고 소고기 이야기를 왜 할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담입니다. 예, 특수활동비 문제 좀 잠깐 살펴봤고요.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구독, 좋아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배추도사입니다. 예. 이제 여름 지금 막 더위가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덥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장마가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짧은 장마죠. 기상 전문가들도 예. 장마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나마 그래도 구름이 끼어 있기 때문에 날씨가 더 폭발하지는 않는데 예. 아마 이제 햇볕이 바로 쬐면 엄청 더 더워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배추 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수익률을 더 올려야죠. 워낙 또 요즘 배추 농사가 돈벌이가 잘 된다는 걸 김민석 후보자가 이야기하던데요. 그러니까요. 요새 뭐 제가 찐 배추도사인데 예. 요새 뭐 사이비 배추도사 무슨 뭐 유사 배추도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배치 도사까지 네. 생겼습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씁쓸한 뒷맛이 왜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뭐 센 것이 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대출 규제를 맛보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하면서 이 고강도 대출 규제 그 순간에 일단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맛보기로 이야기하는 이 대통령의 언사 이거 상당히 이 자체가 문제고 인식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어제 이제 기자회견 하고 난 후에 언론사들도 주요 제목으로 이 맛보기라는 용어를 썼어요. 어떻게 그렇죠. 들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맛보기라는 것이 어떤 간을 볼 때 간을 볼 때. 맛을 좀 보자. 네. 그러니까 실제 이제 다 먹어볼 수는 없으니까 네. 뭐 저는 주로 다 먹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맛보기를 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우리의 맛보기의 의미가 좀 뭔가 본을 보여주겠다,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럴 때 맛보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예. 야, 본격적인 건 아직 안 나왔어. 이거 아직까지 그냥 뭐 맛보기 정도만 보여준 거야. 이런 의미로도 이해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언론에서는 후자 쪽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냐면 이건 부동산 정책도 잘 아셔야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몰라요. 그냥 뭐 집 사는 데만 정신이 빠져 있죠. 근데 네. 뭐냐? 지금 대통령은 어차피 부동산은 우리가 성공 못 한다. 그러면 뭐냐? 이게 항상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걸어왔던 길을 보면은 하나를 타겟을 잡아요. 그래? 우리는 그러면 강남 때려잡자. 때려잡자. 왜냐하면 뭐 실수요자들이야 좀 시간 지나서 서울 불장을 잡아놓고 정책 대출하면 돼요. 대출하면 돼요. 막 우리는 이렇게 불장을 잡고 필요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대출을 또 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있잖아요. 때려잡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국민들은 다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완전히 그냥 초전박살을 내고 그러면서 그 유동자금들이 다 어디로 갔냐? 주식시장으로 간다. 그럼 주식시장 쪽에 돈이 몰리겠죠. 거기를 뚜껑을 열어놓겠죠. 지금 배당소득세도 내리겠다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봐. 4,000피가 올라가고 5,000피 가까이 되잖아요. 아, 이건 정말 5,000년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봐라. 드디어 미국처럼 이제 우리도 부동산 자산에 집착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임기 후반기에는 공공주택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게 다 예상이 돼요. 네. 이미 이제 만들어진 그림이야. 그래서 지금 맛보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부동산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예요. 예.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어요. 예. 신출귀몰해요. 그래서 이게 말처럼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불만이 막 터져 나오고 이제 서울 주변까지 막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과천, 성남, 심지어는 안양까지.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광명까지. 그러면 이게요. 전 정권이 이래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우리는 지금 좀 이렇게 할게요 하는 것이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보면은 부동산 대책이라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딱 경험해봤거든요. 28번을 찍어 올렸지만 다 실패를 했잖아요. 예. 윤 정부는 아예 그래서 시장에다 맡겨놨어요. 그랬더니 뭐 올라갈 때는 서울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서울에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을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공급하고 수요인데 공급은 없어. 서울에 공급되는 데가 있어요? 없잖아요. 반포 1단지 이거 다 주인 있는 집들이고 그러면은 자 수요는 많아. 다 그냥 서울에 살라 그래.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본능인데 네. 서울에 올라오라 그러는데 서울 지하철 타야 되는데 오늘 지금 서울대 입구역도 막히죠. 난 막힌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본능이죠. 네. 이게 그러면 이제 지방으로 많이 우리의 말 그대로의 실질적인 분권화가 이루어지면 될 텐데 그게 쉽나요? 우리는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와야 돼. 서울에 와서 서울대 가야 되고 경희대 가야 되고 외국어대 가야 되고 한성대 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인구 안 빠진다니까요. 지금 경기도에서도 다 직장은 서울로 버스 타고 2시간씩 때려와. 파주에서 와. 운정에서 와.
다 오잖아요. 일산에서 와. 그게 현실이에요. 안 바뀐다니까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상식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3대 생산 요소 보통 이야기를 할 때 그렇죠. 토지, 노동, 자본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토지도 사실은 중요한 생산 요소의 하나인 거죠. 그럼요. 부동산이 사실은 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잘 관리되고 또 부동산 때로는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어쨌든 산업적인 요소에서도 그런 생산성 요소로 작동하고 각종 분야에 사실은 임대사업 분야도 활발해야 상가도 들어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부동산을 보니까 지금 인식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과거에도 자기는 잘 구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부동산은 때려잡아야 할 대상으로만 거의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건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투기와 수요는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라는 것은 이미 자기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확보하거나 또는 옮겨가려고 하는 추가적인 수요에 대한 정도를 빼고 예. 말 그대로 이제 투기성 자산으로 이제 투자하는 거.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던 LH 아닙니까? 말하자면 땅을 산다든지 지금 뭐 조현 장관 후보자도 뭐 이게 도로를 사는 거는 정말 부동산 재테크에서도 고난도예요. 예. 도로를 어떻게 사요? 이 도로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예. 이게 여러분들 이 도로를 샀다가 맹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성숙부터 시작을 해서 뭐 440억이든 뭐 250억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심지어 한성숙도 양평에 집이 있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부동산이라는 게 내가 가졌음직한 하는 정도의 이상을 가져버리게 되면 그건 투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들도 집 있고 딸도 집 있고 할아버지도 집 있고 할머니도 집 있고 나도 집 있고 남편도 집 있는데 나머지 아직까지 10채가 더 있다. 그러면 투기죠. 그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어떤 잣대를 아니면 세금을 많이 걷어들인다든지 누진세를 적용해서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28일 날 때려버리니까 7월 1일, 2일 대출을 받기로 한 사람들이 완전히 맹탕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건 구분을 해야 되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야죠. 저는 기자회견 때 무슨 명함을 추천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질문이 얼마나 예리한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그게 핵심이죠.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가령 예. 지방에 지금 2만 호 이상 치워놓고 안 팔리는 집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어봤어야죠. 예. 안 물어봐.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양산에 그다음에 나주에 지금 지어진 아파트 중에서 분양 안 되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부동산 대책을 굉장히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너무 서둘러서는 또 될 일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종합 대책이 나오고 공급도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서울이 공급이 안 되면 답은 있습니다.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초과 이익 환수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그다음에 여기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이걸 상당히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면 돼요. 그 대신 공급할 수 있도록만 한다면은 한 3년 내에 4년 후까지 조금 늦어져도 5년까지 한 2,000호, 3,000호는 공급이 되거든요. 그것도 양질의 주택이 다 오고 싶어하는 주택. 그러면 그건 또 융통이 되는 겁니다. 아예 이제 재건축으로 충분하지가 않으면 재개발을 들어가면 되거든요. 우리가 왜 은평뉴타운도 재개발해서 처음에는 미분양됐지만 지금 다 동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을 서울 내에서 어떤 곳을 재개발하는 형태로 갈 거냐. 일부 그린벨트 지역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알아. 모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예리하게 생각해서 대책을 내놓는 게 그게 답이죠. 예. 네. 자,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나온 맛보기 문제가 나와서 먼저 다뤄봤고요. 추경 문제에서 이야기 답변도 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대통령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민생 지원금으로 비싼 수입 과일 사 먹어야지, 가족 데리고 소고기 한 판 실컷 먹어봐야지 하는 사람이 많다. 엄청난 부자한테 15만 원이 큰 돈이겠냐, 이렇게 답을 하면서 그러나 당장 떼거리가 불안한 사람에게 15만 원, 50만 원은 큰 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이제 여기서 이걸 듣는 분들이 또 소고기 초밥 얘기 나오냐, 과일 얘기 나오냐 이렇게 듣는 분도 있고, 물론 지금 소득이 낮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이 사람이 도움이 될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소득 재분배 효과라고까지 용어를 써야 되는지 그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게 예. 이럴 때 경제지에서는 질문해야죠. 예. 그러면 소득 재분배 효과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추가 질문이 들어갔어야죠.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추가 질문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런 건 질문을 해도 됩니다. 왜? 지킬까 봐요. 그런 거 가지고 지킨다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협치라든지 포용의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럼 소득 재분배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 허앵크께서 정말 지금 사정은 딱하지만 안 좋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네. 2년 뒤에는 정말 1,000억, 2,000억 벌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른바 개청사다리가 재형성되는 겁니다. 예. 재축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소득 재분배 효과예요. 근데 15만 원, 20만 원 줬다고 다 때려서 다 소비할 텐데 설날에 우리 소득 재분배 애들도 효과 있습니까? 세뱃돈 막 15만 원, 20만 원 받는데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명절 때 다 이루어지는군요. 저도 좀 받고 싶네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죠. 네.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대통령은. 네. 그래야 기자회견에서 폼이 나죠. 하지만 냉정한 이야기는 뭐냐면 단기적인 내수 진작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죠. 단기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있다. 단기적인, 그것도 부분적인. 이게 맞는 거고. 그러면은 또 연말에 경기 침체되면 지금 상호관세 올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100개국에 대해서는 딱 10%. 그다음에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이나 이제 50개국, 미국의 흑자를 얻는 그 국가들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 때릴까 막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거예요. 15% 때릴까, 35 때릴까, 스페인처럼 말 안 들으면 50 때릴까, 일본도 말 안 들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35 때릴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상호관세 올라가죠. 이러면 우리 경제 휘청합니다. 이럴 때 그러면 또 돈 풀 건가요? 아니거든요. 부채를 얻더라도 남을 수 있는 데다 투자를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그 전문가들이 저는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돈들을 35조잖아요. 35조를 정말 성장 동력에다 때려야 돼요. AI다. 그러면 바이오다. 바이오가 우리 사실 좀 약해요. 예. 대기업 정도만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알테오젠 우리 이제 중견그룹인데 중견기업인데 조금 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생산 기지 역할을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삼바라든지 삼성 바이오사이드, SK 바이오사이드는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러면은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위고비 약 같은 약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가 주문이 쏟아져. 지금 위고비가 딸려 아시잖아요. 그런 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약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다가 한 300조, 500조를 쏟아부어야 돼요. 중국이 그걸 한 겁니다. 중국이 로봇에다가 휴머노이드에다가 수백 조를 때려 넣었잖아요. 우리 못 따라가요. 이제 휴머노이드. 우리 처졌어. 지금 미국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양대 산맥입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한 10년, 15년 지나면요. 집에 다 로봇입니다. 가사일도 로봇이 할 거예요. 그게 뭔 소리요? 못한 소리요. 그런데 여러분들 20년 뒤에는요. 로봇한테 다 시킵니다. 방식군 설거지 좀 해. 그러면 그게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다 투자를 해도 우리가 먹고 살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자, 지금 대한민국이 2025년 현재 뭐 10위권 국가임 내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네. 영국의 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은 2040년에는 우리는 세계 50입니다. 2050년에는 우리가 인구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하류 국가가 돼요. 하류 국가.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존심을 부심을 꺾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적인 매트릭스 전망이 된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냐. 20년 30년을 바라보는 봉정만리. 사실은 그걸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박정희입니다. 아니 우리 5,000년 역사에서 이 정도 살았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5,000년 역사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 정도 전 세계에서 랭킹이 된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학들이 이 정도 국력 덕분에 랭킹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허지부지하잖아요. 네. 그냥 휘리릭 날아갑니다. 휘리릭. 네. 기자회견에 다룰 게 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제약이 돼서 좀 짧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